안녕하세요, 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존 리는 요즘 핫한 분이죠.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이렇게 설파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금융문맹 탈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작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리는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2014년부터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1991년에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 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슨 앤 클럭에 합류해서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면서 펀드 매니저로 큰 명성을 얻습니다. 저자가 운영한 코리아 펀드는 한국의 주식시장 개방 연도인 1992년보다 8년 앞서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시작한 펀드로 유명했는데요. 당시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코리아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을 했고요. 그 사이에 펀드 규모를 10배인 15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코스피 대비 연평균 10%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저자는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를 맡은 이후에 한국의 투자 문화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버스 투어를 진행하면서 5년간 약 1000여 건의 강의를 진행했고요. 강의를 통해서 4만여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금융문맹 탈피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국내 운용사 최초로 휴대폰으로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과 펀드 투자를 가능하게 했고요. 펀드 보수 체계도 고객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루 10,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매일 적립식 투자 시스템과 가족과 친구에게 펀드를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투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주니어 펀드 투자 클럽과 또 주부들의 금융문맹 탈출을 돕기 위해 주부 투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융 지식을 쌓고 주변에 전파하는 앰베서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월가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철학을 모국의 투자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은 지식노마드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1판 1쇄가 2020년 1월에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1판 13쇄가 발행됐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라. 그리고 3장에서는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책의 프롤로그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선량하고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가꾸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유한 노후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한국인 가운데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 현실을 맞게 됐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 실천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같은 불행은 계속될 겁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돈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돈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자본이 일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반드시 실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자, 이어서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 금융문맹은 질병이자 악성 전염병. 직업 선택 시 당신은 돈을 중요한 가치로 보는가? 원금 보장의 눕. 부동산에 대한 집착.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배워라. 주식에 대한 편견. 그리고 제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은퇴 후 50년을 위한 준비.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라. 좁은 시야의 재테크에서 벗어나라. 자녀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이끌어라.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투자해라. 주식과 펀드, 편견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끝으로 3장. 3장에서는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었습니다. 0단계에서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1단계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2단계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3단계 부채를 줄여라. 4단계 매일 10,000원씩 여유 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 5단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라. 6단계 연금 저축 펀드에는 꼭 가입해라. 7단계 경제 독립 온 가족이 함께 해라. 8단계 구체적 목표를 세워라. 9단계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 10단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하라. 그러면 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독립을 위한 버스 투어. 미국 생활 35년을 뒤로 하고 귀국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잘못된 금융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독립에 대한 절박함이 심각하게 부족했고요. 금융 지식이 아예 없거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금융교육을 하기 위해 경제 독립 버스를 타고 곳곳을 다닌 지도 어언 5년이 넘었습니다. 1000번 이상의 강연을 진행하면서 약 4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버스 투어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접촉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채널 존리 라이프스타일 주식을 개설해서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독립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돈을 위해 내가 일할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독립을 이루고자 하면 금융 문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위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면 대한민국은 새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 3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창업가 정신, 두 번째는 여성 인력의 활용, 세 번째는 금융교육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분야는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뒤처지는 부분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핵심적인 것은 금융교육입니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면 한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나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항상 의아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돈에 관한 교육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문이기 때문인데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건만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나에게 돈이 그렇게 좋으냐고 따지는 이유는 아마도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를 돈의 노예로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과 돈을 중시하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초연한 척하는 사람들, 돈을 경시하고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노후에 대부분 비참해집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건 돈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국민들이 은퇴를 하지 못하는 나라 순위에서 한국이 2번째로 높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을 주제로 하는 대화를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나눠야 합니다. 부모의 수입과 지출, 부채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의 경제 생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자녀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는 부모들이 꽤 많은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2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서 노후를 위한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본인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위해 거리낌 없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교육비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는 연 20조 원에 이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결과 아이들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빼앗기고 온 국민은 가난해집니다. 현재와 같은 사교육비 지출은 아이들에게도 큰 재앙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에는 대가가 따르는데요. 노후 준비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고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되며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언어를 양산합니다. 헬조선, 소확행, 욜로 등의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종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최근 미국에서 큰 부자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들에게서 4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는 도덕성이 높았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일하거나 사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적게나마 돈을 경험해 본 것이 나중에 큰 돈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부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교육비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급속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이유는 자가용입니다.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 가운데 사교육비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가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제가 일했던 뉴욕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동료들 가운데도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용 구입에 들 큰 돈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게 훨씬 현명하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세계적인 부자 워린 버핏의 자동차 철학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는 월 평균 78만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매년 이 금액을 아껴서 5%의 수익을 낸다면 30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년 3천만 원씩을 찾아 쓴다고 해도 약 30년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니까 자동차만 없애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이유 가운데 마지막 이유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씀씀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연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도 어렵다고들 하는데 공항에 그 많은 인파를 보면 누가 불경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하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거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이른바 소확행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가난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덜컥 수입이 끊기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돼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고 커피 2잔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담배와 커피를 끊고 매일 아낀 돈 10,000원으로 198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달 30년 동안을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그가 이렇게 투자한 주식의 가치는 85억 원 정도로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지레 포기하는 이유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래에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함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면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19년 동안 FRB,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입니다. 금융 문맹은 곧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지만 그들 가운데 50%는 은퇴 후에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셀러리맨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도 파산을 하는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그들이 금융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경제 독립을 이루는 데 있어선 연봉의 많고 적음보다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금융 문맹은 많은 돈을 번 사람도 파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금융 문맹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87세에 달하는 일본 여성은 노후 준비 부족으로 말년을 힘들게 보내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데요. 일본인들은 자산의 80%가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돈이 일하게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도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랫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얻는 성과를 불로소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혁신적인 기업을 일본에서는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금융 문맹이 세계에서 2번째로 심각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금융 문맹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90%가 넘을 겁니다. 제가 만난 사람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돈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할 아이들까지 어른들이 금융 문맹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 문맹으로부터의 탈출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거창한 이론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간단한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력만 조금 있으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또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달으면서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잘못된 지출을 줄여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선호 직업 1순위, 단연 공무원입니다. 그건 아마도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안정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은 돈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되면 해고될 걱정 없이 남들만큼은 살겠지만 부자가 될 가능성 역시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쟁이가 되는 것을 잘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통해 얻은 직업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생각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입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보다 학원 원장님들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했던 라자드의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아메리칸 드림을 믿고 1800년대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라자드 형제들은 미국의 골드러시 때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금을 캐서 부자가 되려고 모여들 때 라자드 형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청바지 원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에 자본도 일하게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업들의 주된 목적은 비용을 최소로 아끼고 수익은 최대로 늘려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월급은 비용, 즉 아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정도의 월급을 주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자본가의 재산은 증식합니다.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가장 간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안정적인 고용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본가가 되기를 열망하고 월급쟁이에 머무는 삶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부자에 대한 당신의 시각이 혹시 부정적이라면 당장 생각을 바꿔서 부자의 길을 선택하고 부자가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노후 자금이 이렇게 원금 보장성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산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20년 혹은 30년 후에 우리에게 닥칠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매일매일 여유 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원금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은퇴할 시점의 자산 가치가 현재보다 얼마나 증가했느냐가 아닐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 예금은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예금에 머물러 있는 돈은 나의 노후를 위한 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투자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일본은 이런 면에서도 좋은 예에 해당하는데요. 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국민들은 많은 자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거나 부동산에만 투자함으로써 개인적인 불행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에 심각한 먹구름을 들이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은퇴 준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인 퇴직연금 중에 주식에 투자되는 자금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한국인들이 원금 보장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상당수 한국인은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으로 부동산을 꼽습니다. 주식 투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집착은 좀 유별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수익률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높을까요?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보면 199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0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168% 상승했고 서울의 아파트는 이보다 더 높은 252%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기간 주가는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498포인트에서 2126포인트로 568.5% 상승했고요. 한국 주식의 대표격인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3354%가 올랐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3배 오를 때 삼성전자의 가치는 34배가 뛴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대체로 인플레이션과 비슷하게 상승하지만 기업이 얻는 수익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는 호의적이면서 주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통적 관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주식도 부동산처럼 오래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경제 독립에는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좋은 방식임을 알게 될 겁니다. 수익률 외에도 주식 투자에는 부동산 투자와 다른 장점이 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매일매일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현금화하려 할 때도 주식이 훨씬 유리하죠. 환금성이 부동산보다 좋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극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 탓에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안전하고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부러워하지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부동산 투자와 달리 주식 투자에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죠.
자, 심지어는 경제를 잘 안다고 하는 경제 강사님들조차도 주식 투자를 반대하는 놀라운 현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금융 문맹의 한 단면입니다. 주식에 대한 지극히 잘못된 인식은 이처럼 곳곳에서 보입니다. 학식이 높고 똑똑한 이들이 많은 대학교의 기금들도 주식 등에 투자되지 않고 은행 예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탓에 이자 수익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죠. 여러 증권방송사의 PD나 앵커들 대부분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것이 결격 사유가 되는가 하면 정치인들 간의 선거 토론에서도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공격하면서 주식 보유를 문제 삼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개인들의 노후 준비를 돕는 일을 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퇴직연금 부서의 직원들조차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투자는 확장성을 기대하고 이루어집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 자산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주식에 비해 확장성이 없습니다. 50평짜리 아파트는 구입 후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100평이 되지 않죠. 다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월세가 꾸준히 오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를 뿐입니다. 합리적인 주식 투자가 부자로 가는 유일한 길임에도 상당수 한국인은 그 사실을 외면하는 데 익숙합니다. 때문에 힘겹게 일해서 번 돈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해서 투자의 재원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때로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고 싶어 왜곡된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큰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거부가 된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기업들의 거의 모두는 상장 기업이고 그 주식들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인식의 근거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처럼 한국에도 퇴직연금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끊임없이 자금이 투입돼서 기업들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투자한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우리는 미래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실패 사례와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는 한국의 노후 빈곤 현실을 나의 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전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자신이 실은 빈곤층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또 은퇴 후가 아닌 은퇴 전부터 경제 독립을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극심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자녀들의 창의력을 망치는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하면 가족 모두의 경제 독립과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쓰는 사교육비가 얼마나 잘못된 소비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다닌 뒤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각 가정은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자본을 탕진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은 401이라는 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근로자 노후 대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401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401 덕에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이라는 양질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돼서 많은 새로운 기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401은 장기적인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주식에 많이 투자되는 반면 한국의 퇴직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지극히 낮고 대부분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퇴직연금은 DC, 확정기여형과 또 DB, 확정급여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기여형은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연금으로 지급하고 그 운용을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연금 급여액을 미리 정해두고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적립금을 투자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한국의 퇴직연금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투자에 따른 부의 창출 속도보다 연봉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다면 한국의 퇴직연금은 장기적 주식 투자 중심의 확정 기여형 위주로 전환돼야 하고, 더불어서 연금 자산 내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별개로 한국에는 노후 준비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제도가 그겁니다.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 1년에 4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하는 개인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800만 원까지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401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국의 개인연금 저축제도는 55세까지의 의무 가입 조건 때문에 노후 준비에 매우 적합하고요. 세제 혜택 면에서도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연금 저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개인연금 저축 가입자 대부분은 연금 저축보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의 늪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장기적인 노후 대책의 수단으로는 연금 저축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자본가는 자본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구매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윤을 얻고 주주 자격으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에 반해서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오로지 급여만을 받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자본가와 노동자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과 노동이 같이 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받게끔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큰 착각입니다. 자본주의 환경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면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자본가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창업이지만 창업 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노동만 중시하는 삶을 영위합니다. 미래의 부를 만들어줄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빈곤한 노후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끔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국민들이 노후에도 은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재테크라는 용어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독립은 하루아침이 아닌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도박과 투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운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력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잠도 안 자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저는 기업 배당의 90%를 10%의 국민이 독점한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나머지 90%의 국민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는 곧 주식을 보유한 10%는 계속 부자가 될 것이고 90%는 평생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본가가 된 사람, 즉 자본이 일하게 원리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는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교육이나 거치레를 위한 소비로 자본을 탕진해서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은 401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이것으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미국의 직장인들은 이렇게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됩니다. 미국 퇴직연금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약 50% 정도입니다. 401 덕분에 최근에는 많은 월급쟁이들이 백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강제적으로나마 국가가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를 하게 한 것에 따른 결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퇴직연금에서의 주식 비중이 2% 정도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한국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DB형에 머물러 있고요. DC형에 있다고 해도 대개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된 상태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 보장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년 혹은 30년 후에 원금이 보장될지 걱정하기보다는 얼마나 크게 불어날 것인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은 다시 말해서 돈이 일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원금 보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금융 문맹 탈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퇴 후 50년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나의 은퇴 준비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죠. 금융문맹이라는 것은 금융 이해력이 낮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금융 이해력은 일상적인 금융 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과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는 의식 수준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2018년도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79세인 한국 성인들의 금융 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경제가 사상 최고의 고성장을 지속했음에도 개인 파산과 부채가 급증하는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됐는데요. 이건 돈의 관리 방식을 몰라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문맹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잘못된 금융지식이 사회의 전염병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금융지식을 흐리게 하고 또 가난과 경제적 결핍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고성장을 지속했음에도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금융문맹 때문입니다. 1992년 겨울 제가 뉴욕의 자산운용사 스커더 스티븐슨 앤 클라크에서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사내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모두가 회의실에 모였는데요.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붐을 일으켰고 또 경영 방식,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기업 문화는 일본보다 낙후되었으니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국가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그때 일본 주식들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시가총액보다 컸습니다. 또한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50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자산의 규모 면에서 매겨진 세계 10대 은행 모두가 일본의 은행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던 그 시기에 스커더의 투자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매우 오랫동안 초유의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특별히 저와 가깝게 지냈던 펀드 매니저 윌리엄 홀처는 일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회의적이었는데요. 그는 인구 고령화가 예측되는데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성과 다양성을 중시하지 않는 문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창의력을 무시하는 교육 시스템, 경직된 관료들과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경영자 마인드,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정부, 무엇보다 높은 금융 문맹률과 금융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관료들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홀처는 자신이 운용하는 스커더 글로벌 펀드의 일본 투자 비용을 1%로 줄이고 한국에 7%나 투자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의 시가총액을 비교할 때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판단이 옳았고 그의 펀드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치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금융 문맹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부국이 되었지만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에는 서툴렀습니다. 이런 일본을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문맹국 1위인 일본에 이어서 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열심히 일해줘야 할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원금 보장성 상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과거 실책과 잘못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길 바랍니다.
20, 30년 후의 미래를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의 단기적 등락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역시 그간 주기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그때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오래지 않아 회복되고 결국 상승하기를 거듭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IMF 당시 한국의 주식들은 상당한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주주들은 낙담했고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 무서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팔아치우면서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한국 주식들의 가격은 회복되었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 폭락이 두려워서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사람들은 후회했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한 사람이 큰 수익을 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모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요.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을 한두 번은 맞출 수야 있겠지만 매번 맞추기는 불가능하죠. 이것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에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투자 훈련이 돼 있지 않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정한 여유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꾸준하게 매입합니다.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누구보다 일찍 주식을 사들이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유 자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현재 자본가가 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동자가 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곧 노동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위에 공부 잘하는 노동자는 많지만 공부 잘하는 자본가는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다면 공부 잘하게 하려고 노심초사하기보다는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부자가 되는 계획을 미리미리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교육비로 지출했던 귀중한 자산들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의 투자로 전환해서 훗날 아이들에게 줄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아이들의 부를 창출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아이들에게 훌륭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알게 된 창업자들의 스토리, 또 경영진의 경영 철학, 마케팅 전략 등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부자가 되는 습관도 길러줄 겁니다. 한국에서 내가 뜻밖이라고 여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본가와 노동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의 한국인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며 미리 단정하고 해고될 위험이 적은 노동자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공무원 수업 열풍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월급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단절되기 때문에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자본은 따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늘어나고 쉬거나 은퇴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도 자본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 취직해서 월급을 받을 때는 노동력을 통한 수입이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보다 더 크고 더 빨리 늘어납니다. 그러나 노동으로 얻은 수입 가운데 10%를 무조건 떼서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때부터 자본이 증식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본의 증식 속도는 증가해서 언젠가는 월급을 앞지르게 됩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꾸준하게 투자함으로써 자본을 조금씩 늘리고 그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가 자본가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 게 공부 잘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유대인의 경우에 성년식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친척들은 물건 대신 현금을 선물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받는 금액은 평균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때 받은 돈을 더 잘 운용해서 더 많은 돈으로 불릴 방안을 연구하고 대부분이 그 돈을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 돈이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경제적 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간단한 비결입니다. 이처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들어선 아이들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이죠. 30년이나 50년간 장기 투자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6개월쯤의 등락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여유와 기다림이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솝우화에 실려있는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거위를 기르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과도한 소비는 훗날 내 노후를 책임질 거위를 죽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기르고 싶다면 소비를 줄여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소비를 줄이기란 쉽지 않죠. 소비를 통제하지 않는 생활이 이미 몸에 익숙해져 습관이 되었고 사고방식도 그렇게 굳어져 버린 데다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도 한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으로 72를 연 이자율로 나눈 숫자가 바로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입니다. 가령 연간 수익률이 6%라면 72 나누기 6은 12가 나오는데 이는 곧 원금이 12년 후에 2배가 됨을 뜻합니다. 물론 12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12년간 2배가 된 원금은 그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12년 동안 또다시 2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4년 동안 원금은 4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36년 후에는 8배, 48년 후에는 16배로 늘어납니다. 복리는 처음 1년, 3년, 5년 동안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20년, 30년 등 시간이 길어질수록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간을 에너지로 삼아서 강한 위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를 통해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 세계적인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많은 돈을 번 기간은 최근 10년이라고 합니다. 버핏의 자산은 일정한 시간이 뒷받침되자 강력한 복리 효과를 발휘하면서 큰 규모로 증가한 겁니다. 적은 돈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함부로 소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은행 예금에 묶어두지 말고 항상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른 투자를 통해서 훗날 여러분도 복리의 마법에 따른 효과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펜서 헤이우드라는 197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헤이우드가 한창 명성을 높이고 있을 때 나이키로부터 후원 제안을 받습니다. 나이키 농구화를 신고 경기를 뛰어준다면 그 대가로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었는데요. 하나는 현금 10만 달러, 다른 하나는 나이키 주식의 10%였습니다. 그는 에이전트의 조언에 따라서 주식 대신 현금 10만 달러를 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헤이우드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의사결정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더 지난 현재 나이키의 시가총액은 11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당시에 헤이우드가 10만 달러 대신에 나이키 주식 10%를 택했다면 그 가치는 현재 110억 달러, 약 13조 2천억 원이 됐을 겁니다. 주식 투자는 간단히 말해서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 사고 내리기 시작할 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각에서 주식 투자에 접근할 경우의 단점은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증권이라는 종이를 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지분을 획득하는 겁니다. 다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기에 투자 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지만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데는 무한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살 때와 팔 때를 판단하고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사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마켓 타이밍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의미 없는 사고팔기를 거듭하면서 수수료만 축냅니다. 이렇게 단기적 주식 투자로 손실을 겪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들과 또 그 주변인들은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은 점점 퍼져나가서 사회를 금융 문맹으로 만듭니다. 주식 시황은 오르고 내리고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주식의 시가총액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마켓 타이밍만을 하는 투자는 현명하지 못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가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좋은 투자 대상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은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경영진의 질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보는 영업보고서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영업보고서를 보면 그 회사 CEO의 경영방침이나 CEO 편지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이력을 통해 과거에 해당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정보만 있어도 그 회사에 동업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죠. 또한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더불어 대강의 손익과 트렌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등락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업보고서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공모펀드는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이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공모펀드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큰 벌금을 무는 등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돈이 많고 펀드에 대해 잘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자격 기준을 갖춰야 사모펀드에 투자가 가능하죠. 대신에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사모펀드에는 왜 공모펀드의 경우처럼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돈 많은 부자들이 감독기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투자하기를 원하고, 돈이 많고 금융지식이 많은 부자들까지 국가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은 투자 리스크 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알아서 투자할 테니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수의 투자자들로 운영되는 것이 사모펀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 보호 장치의 유무입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공모펀드가 훨씬 유리하죠.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모펀드에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을 고른 뒤에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매입하는 행위입니다. 펀드는 투자에는 관심이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투자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은 투자가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채권형 펀드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건 펀드로 투자하건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투자 철학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고를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경영진의 자질입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주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투자 철학을 펀드 투자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펀드를 고를 때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즉 자산운용사의 철학은 물론 펀드 매니저의 경험, 운용 철학도 체크해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철학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의 회전율인데요. 회전율이라는 것은 펀드가 얼마나 자주 보유한 주식을 사고 파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펀드 내에서의 연간 총 거래 금액을 펀드 운용 금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 펀드의 회전율이 100%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유 주식을 1년 만에 새로운 회사의 주식으로 교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전율이 50%라면 주식 보유 기간이 2년, 회전율이 10%라면 10년간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회전율이 500%면 1년에 종목을 5번 교체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회전율이 300% 이상인 펀드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펀드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수수료입니다. 펀드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펀드 클래스에 따라서 각각의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같은 펀드라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쪽을 택해야겠죠. 펀드 클래스라는 것은 펀드별 수수료와 보수의 체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A, C, E 클래스 등으로 펀드명 뒤에 표시됩니다. A 클래스라는 것은 선취 수수료와 연간 보수가 모두 부과되고 C 클래스는 선취 수수료는 없지만 연간 보수가 다소 높게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E 클래스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 가능한 펀드로 보통 선취 수수료와 보수가 저렴한 편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 A 클래스가 C 클래스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가입한 E 클래스는 일반 오프라인 클래스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비대면으로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펀드를 매입하는 겁니다. 펀드에 부과되는 수수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게 지불하는 운용보수, 그러니까 주식형을 기준으로 평균 0.7%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 즉 은행이나 증권사에 지불하는 판매보수인데요. 운용보수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어떤 특정 펀드에 가입할 때 판매사가 부과하는 선취 수수료인데요. 보통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 정도를 부과합니다. 펀드에 가입할 때는 이 세 가지 수수료를 잘 이해하고 가능한 한 지불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방법으로 투자해야겠죠.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펀드를 매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산운용사의 비대면 계좌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의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로드 펀드, 부과되지 않는 펀드가 노 로드 펀드입니다. 같은 펀드라면 노 로드 펀드가 훨씬 유리하겠죠.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로드 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대개 노 로드 펀드입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지만 금융 분야에서만큼은 지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앞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금융 문맥은 심각합니다. 여러 편견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내도 괜찮다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죠. 빚은 대부분 갚아야 할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빚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단기 투자를 하는 습관이 생기는 탓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유자금을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에겐 여유자금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소비를 하기 전에 노후를 위해 미리 떼어놓는 돈입니다. 월급의 10%, 20%를 노후 준비금으로 따로 떼놓는 것입니다. 지금 빚을 내서 투자 중인 사람이 있다면 우선 그 빚부터 갚고 이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에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단기 매매를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편견은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입니다. 아무개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망했대 라는 대사가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거침없이 등장하는 나라는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단정하고 심지어는 도박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각종 매스컴도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주식 투자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데요. 이는 아마 주식의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동성과 위험에 대해 혼동을 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비록 주가는 매 시간 가격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 주식 투자는 경제 독립, 노후 준비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편견은 개인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하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각종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에 비해서 가진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기관 투자가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해서 그릇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과잉 반응하기 때문이지 정보를 모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의 주가는 오랜 기간 거쳐 상승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편견은 부동산 투자는 안심되지만 주식 투자는 불안하다입니다. 부동산이 주식보다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채를 안고 하는 투자, 즉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의 자기 자본과 80%의 부채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가정해 볼 때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하면 내가 투자한 자본의 수익률은 50%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10%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와 반대로 50%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만약에 부채가 없이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를 한 경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주식보다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에 관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은 왜곡된 자산 분배를 유발합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개인들의 노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 자산의 약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처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우리도 선진국처럼 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현격하게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 다섯 번째 편견은 주위에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망했다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대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편견은 한국 경제는 어려우니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입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은 해외의 시각보다 더 비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실물 경제가 좋을 때는 오히려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호황기에는 오히려 이자율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승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거나 수출이 감소한다는 등의 경제 지표들에 꼭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일곱 번째 편견, 주식은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다입니다. 주식은 팔기 위해 사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 회사의 소유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펀더멘털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각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애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 편견은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돼도 괜찮다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주식 투자는 곧 경영진의 능력을 믿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은 경영진의 경영 능력에 달린 것이지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실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주식에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달려들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순간부터 매도 가격을 저울질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회사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거나 시장에서 소위 테마주 등으로 불리면서 유행에 따라 올랐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지배구조의 심각한 변화 등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 싶은 다른 좋은 주식이 생겼을 때입니다. 막연하게 주가가 20% 올랐으니까 팔고 20% 손실이 났으니까 손절매하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 전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매각할 이유가 없죠. 장기 투자의 장점을 알아도 사람들이 단기 투자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 속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고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기업 자체보다는 주식 시세의 흐름만 보는 습관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면 그에 따르는 숙제도 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내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켓 타이밍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를 고를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미 주식 투자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3장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이번 장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 즉 경제 독립을 위한 10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은 자신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하려면 대차대조표를 분석하는 것처럼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산 부채 현황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산을 기입할 때 자동차, 보석, 명품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기입란에 부동산, 예적금, 펀드, 주식, 보험 등 자신의 노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들만 기록해야 합니다. 자산부채 현황표는 한 번의 작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자신의 재무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자산 가치를 꾸준히 늘리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려면 투자 자산을 늘림과 동시에 부채는 가능한 한 빨리 줄여야 합니다. 지출을 줄여서 여유 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부채를 갚아나가면 됩니다.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려면 라이프 스타일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소비를 줄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 부채 현황표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경제 상태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수입과 지출 상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나는 어떤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수입 지출 현황표 작성은 자신이 얼마나 벌고 쓰는 중인지 파악하고 수입과 지출 두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기업을 예로 들자면 기업의 재무 상태는 대차대조표에, 기업의 영업 내용은 손익계산서에 드러납니다. 이때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 개인의 경우에는 수입 지출 현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 부채 현황표처럼 표를 크게 좌우 두 칸으로 나누어서 왼쪽에는 수입을, 오른쪽에는 지출을 기록하면 됩니다. 수입 지출 현황표에서 왼쪽 항목을 모두 합친 것은 총 수입, 오른쪽 항목을 모두 합친 것이 총 지출입니다. 그리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금액이 현재 자신의 경제생활 성적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수입 항목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을 지출하면 100만 원이 남지만 3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0만 원을 사용하면 50만 원만 남고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600만 원을 쓴다면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합니다. 즉 여유 자금이 생기는가의 여부는 수입이 아닌 지출에 달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출 항목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교육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 할부금과 주유비, 세금과 보험료 등 자동차 관련 비용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또 외식비가 과도하지는 않으신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지출 내역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계산해 봅니다. 수입과 지출을 처음 작성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무분별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적자 인생을 만들고 빚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범인이 바로 자신의 소비 습관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그보다 더 크다면 심각한 문제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지출을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출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지출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최우선순위는 자신이나 가족의 경제 독립을 위한 지출입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은 본인과 가족의 노후를 위해서 일단 떼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해봅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를 수입에서 제하고 나면 사교육비로 지출할 만큼의 돈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제 독립이나 노후 준비를 위한 지출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출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입 지출 현황표 작성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부채를 줄이는 겁니다. 자신의 경제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면 투자 전에 우선적으로 부채부터 줄여야 합니다. 자산의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채를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좋은 부채는 자산 취득을 위해 생기는 빚이고 나쁜 부채는 소비를 위해 생기는 빚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좋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집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진 빚을 갚을 때마다 내 자산도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좋은 부채는 이자율도 저렴합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한 빚, 신용카드 빚 등은 나쁜 부채의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자산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는 비싼 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자산이 아닌 부채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동안 비싼 보험료, 주차료, 주유비 등 지불해야 할 돈이 발생해서 나의 자산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할부 원금에 더해지는 이자율도 집을 사기 위한 부채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나쁜 빚은 신용카드, 특히 더 나쁜 빚은 백화점 신용카드에서 생깁니다.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한 부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채를 갖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갚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리 때문인데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원리로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크게 늘려주는 마법을 부리지만 부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채가 기하급수로 급속히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복리의 마법을 친구로 삼아서 부자가 되는 이들이고 부채가 있는 사람은 복리의 마법에 덫에 걸려 가난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복리를 친구로 삼을지 아니면 적으로 삼을지 우리는 매일 시시때때로 결정하게 됩니다. 매장이나 음식점 등의 카운터에서 신용카드를 내밀면 일시불로 결제할까요? 할부로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듣는데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만약 몇 개월에 걸쳐서 갚겠다고 대답한다면 복리를 적으로 삼는 셈입니다. 부채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채를 늘려서 복리를 적으로 만드는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가난의 늪에서 평생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없애고 부채를 줄여서 복리의 마법을 친구로 만들며 빚을 갚기 전에는 외식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 독립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고 경제 독립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이죠. 나쁜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그것부터 갚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금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용액 등 부채 현황을 적어봅니다. 이어서 그것들이 은행과 카드사, 제2금융권, 사금융이나 개인 부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분류한 다음 이자율과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또 대출 잔액, 상환 기한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봅니다. 이렇게 해보면 자신이 현재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대출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은 단기 부채입니다.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이 단기 부채의 예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환일을 앞당겨서 미리 갚아야 합니다.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부채에 대한 이자율도 높아지는 데다가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면서 부채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4단계는 매일 10,000원씩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3단계를 거치면서 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여유자금을 많이 만들고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쓸 때 다 쓰고 남는 돈으로만 투자하려고 한다면 정작 투자할 돈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여유자금을 확보한 후에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월 수입이 생겨서 이것저것에 쓰기 전에 20대라면 수입의 10%, 30대는 15에서 20%, 40대는 25에서 30%, 50대는 30에서 40%, 60대는 50%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비축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후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서 조만간 수입은 없어지고 미리 준비해둔 노후자금으로만 생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수입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비를 줄여서 자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유자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에 투자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은행 예금으로 묶어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투자했다가 혹시 원금을 잃게 될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오히려 노후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은행 예금은 원금의 가치를 보존해주지 못합니다.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가령 맥도날드의 햄버거 값이 지금은 5,000원인데 15년 후에 2만 원이 된다면 이는 곧 돈의 가치가 현재의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사람들은 15년 뒤에 자신의 재산 가운데 4분의 3이 사라지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예금에 머물러 있는 돈,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돈은 원금이야 보장될지 몰라도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거나 아직도 원금 손실이 두렵다면 하루에 10,000원씩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 투자하는 것이 두렵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비대면을 통해서 열고 하루 10,000원씩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10,000원이라는 돈이 훗날에 엄청난 파워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리고 5단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경제 독립과 노후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돕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당연히 세금 혜택이 수반됩니다. 복리의 마법에 세금 혜택까지 더해지면 자산이 증가하는데도 훨씬 더 큰 가속도가 붙고 노후 준비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연금 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공적연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고, 또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 확정급여형과 DC, 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 지급액으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혹시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요. 회사는 해마다 퇴직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을 메우고 손실로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근로자는 물론 퇴직연금을 책임지는 회사, 그리고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할 금융사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보면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맡긴 회사 가운데 90%는 금융사 측의 운용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과 금융사들은 전체 운용금액의 83.3%를 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DB형 퇴직연금 자금의 대부분은 결국 원금 보장의 늪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퇴직금을 보장받는 대신 그 이상의 금액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직원의 입장에서는 퇴직 무렵에 자신의 급여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DB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고 또 심지어 임금 피크제로 퇴직 무렵의 임금도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DB형은 유리한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2~3%대라면 DB형이 DC형보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이 돈의 운용을 금융사에 지시하고 자신이 수익률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미국의 401 제도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장기로 투자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돼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DB형 또는 DC형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DB형에 머물러 있고 퇴직연금 운용에 개인과 회사 모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2018년 8월 16일 미국 CNBC 방송에서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401 덕분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1년 만에 41%가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 중이긴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 덕분에 큰 부자가 됐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는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퇴직연금은 90% 이상이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주식에 투자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손실 회피 성향과 잘못 운용되는 퇴직연금 제도, 금융지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래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6단계는 연금저축펀드에 꼭 가입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노후 기본 생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즉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생활을 위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원한다면 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입한 인구는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국민연금 외에 직장인들에게는 5단계에서 다루었던 퇴직연금이 더해집니다. 퇴직연금을 장기적으로 잘 운용하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해서 시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개인 연금저축에 불입한 돈의 16.5%를 본인이 낸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많게는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 혜택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15.4%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매년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과세 시기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는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은퇴 후에 얻는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도 예외 없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 원까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분리과세, 즉 5.5%에서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연금저축 제도는 세금 혜택 면에서 미국의 제도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노후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개인연금 주택을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개인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높고 수익이 금리와 연계돼 있어서 퇴직연금 펀드에 비해 장기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연금저축보험 납입의 기간과 횟수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에는 여러 이유로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중간에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때는 부부가 하나의 연금저축 계좌에 함께 가입하기보다는 각각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편이 세액공제나 과세 이연 등 연금저축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개인당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봐도 부부가 개별 가입해서 1인당 연금 수령액을 분산하는 편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주식형 펀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식을 바꿔서 연금저축 펀드만큼은 반드시 주식형 펀드로 가입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장기간의 주식 투자를 통해 노후 준비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연금저축 펀드 이상으로 유리한 상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연금저축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이미 납입한 자금을 하루빨리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단계, 경제 독립은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실천해서 경제 독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과 손자들 등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동참해 나가게끔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경제교육, 금융교육인데요. 금융교육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교육, 즉 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금융교육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식 등 투자에 대해 부모와 일찍부터 대화를 나눴던 아이들일수록 훗날 경제 독립을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유대인들은 온 식구가 저녁을 먹으면서 경제를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하죠. 그에 반해서 한국의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저녁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생활을 지속하면 할수록 경제 독립의 길은 멀어집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각자 소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다들 가정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길은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자의 철학과 올바른 투자법을 자녀들에게 훈련시킴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대대로 물려줘야 합니다. 아기들의 백일이나 도래, 물건보다는 주식이나 펀드를 선물하는 것은 가족의 경제 독립에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의 선물도 가방이나 시계, 핸드폰 대신에 주식이나 펀드를 사줍시다. 그리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경제 교육이 됩니다.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도 단순히 책을 읽고 관련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그 나라 주식을 사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주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을 찾기 위해 조사하다 보면 그 나라에 대한 공부도 저절로 됩니다.
자, 8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노후 준비에 충분한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100세 시대인 만큼 현 직장에서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이후 40년은 수입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은퇴 시까지 자금 마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4% 룰이 있습니다. 윌리엄 벤젠이라는 재무관리사가 연구한 것으로 은퇴할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4%가 1년 생활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은퇴 시 10억이 있다면 원금의 4%인 4천만 원 정도를 연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4천만 원이면 매달 333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앞서 계산해봤던 국민연금 기본생활비보다 1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더해진 금액이죠. 하지만 은퇴 시점의 자산이 5억 원이라면 향후의 연간 생활비는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한 달에 166만 원인 셈인데 이는 최저 생활비 수준의 금액이죠. 자, 문제는 수명의 연장이 4% 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4% 룰은 퇴직 첫 해 노후 자산의 4%를 인출액으로 삼고 이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은퇴 자금을 빼쓰는 방식입니다. 4% 룰을 기준으로 노후 자금을 30년 이상 유지하려면 자산이 일정 부분 주식에 투자돼 있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후 자산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이 30년 이내로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기대 수명이 계속 높아져서 노후 자금으로 30년이 아닌 그 이상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4% 룰을 더 낮게 수정하든지 자산을 주식이나 펀드 등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은퇴 시점의 자산을 더 많이 준비해 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기본적으로 4% 룰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룰은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이상의 금액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조금씩 다가가는 생활 습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9단계,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닫는 겁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흔히 보는 금융 전문가는 여러분보다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염성 강한 금융 문맹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투자 철학을 공고히 다지고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경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주식 투자 클럽이 있으면 가입하거나 마땅한 모임을 찾지 못했다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주식 투자 클럽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명품 구입이나 여행을 위한 개모임보다는 자산과 금융 지식을 늘릴 수 있는 투자 모임이 절실하고 이게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단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 독립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복리의 마법 효과를 최대한 얻으려면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오래 할수록 유리하죠. 따라서 경제 독립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노후까지의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을 때입니다. 가장 유리한 사람은 갓 태어난 아이죠. 돈이 일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지금입니다. 하루라도 미루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어들게 만드는 셈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이미 과거보다 많이 길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전보다는 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투자되는 돈은 당신이 지금 50세라면 앞으로 50년을, 60세라면 40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설사 현재 80세 혹은 90세라고 해도 10년, 20년은 돈이 일하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투자를 시작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온 가족이 경제 독립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오늘 낭독 산책은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보다 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돈을 들고 뛰어들 수는 없겠죠.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충분히 준비를 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낭독 산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